한국을 뒤흔든 중국 기자의 생방송 폭탄 발언. 중국 대륙 정부를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기자가 생방송 중에 터뜨린 폭탄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취재 기간 동안 그는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과 중국 대륙의 실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교하며 폭로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영상은 각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조차 공황 상태를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기자는 한국에서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는 과연 무슨 말을 했기에 모두를 이토록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제 이름은 웨이화웨이, 베이징 토박이로 중국의 한 글로벌 경제 채널에서 12년째 경제 뉴스를 다루고 있는 베테랑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경제 분석을 신뢰하며 특히 저는 주변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유명합니다. 중국 대륙에 비하면 한국 경제는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미 한물간지 오래죠. 지난주 생방송에서 제가 던진 이 한마디에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넘쳐났고 제 동료들 역시 한국을 낙후된 곳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웨이화, 다음 아이템은 뭐로 할까? PD가 물었습니다.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다른 매체나 소문을 통해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특집을 해보고 싶습니다. 직접 가서 취재하고 싶어요. PD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금 시기에 한국 특집이라고? 한국 경제가 중국 대륙보다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편집실에서 후배 샤오라이 셔라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 정말 한국에 가시는 거 괜찮겠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걱정 마. 나는 기자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내 일이지. 그렇게 열흘간의 한국 취재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저는 한때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로 불렸던 이 지역의 심장부로 깊숙이 들어가 볼 계획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중국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러 갑니다. 기대해 주세요. 많은 팬들이 응원의 댓글을 남겼고 우리를 대신해 한국의 낙후된 모습을 폭로해 주세요와 같은 댓글도 있었습니다.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고 인터뷰를 계획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들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훨씬 앞질렀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짐을 꾸리며 저는 이번 취재가 제 기자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지역의 진실을 폭로하는 최초의 중국 기자가 될 것이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 취재가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줄지, 그리고 이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그 깨끗함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압도당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의 처리 속도와 정확도는 제가 중국에서 본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났습니다. 여기가 한국이라고? 중국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이는데. 공항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은 익숙한 표준 중국어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대륙에서 오셨나요? 저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왔습니다. 기사님 말투가 아주 친근하시네요. 요즘 중국 손님들이 많아요. 어디로 가시나요? 서울 시내 중심에 있는 호텔 이름을 말하자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차량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맑은 하늘. 생각보다 날씨가 좋네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를 떠올리니 차마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높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현대적인 건물들, 품격 있는 인테리어의 상점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광고판들이 즐비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묘사하던 경제가 침체된 한국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강남입니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번화한 도시네요. 저의 감탄에 기사님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저는 근처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세련되었습니다. 제가 봤던 한국 드라마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종업원을 불렀을 때 그는 영어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May I help you?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국어 메뉴도 있습니다. 중국어로 된 메뉴판을 받았을 때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을 위해 이런 세심한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켜서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쟁사인 화웨이와 비교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무심코 옆 테이블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을 동시에 사용하며 매우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은 베이징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마치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구나.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후배 샤오라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첫날인데도 놀라운 일이 많아.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 샤오라이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형, 벌써 세뇌당하신 거 아니에요? 하하.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내일 또 새로운 발견이 있으면 알려줄게.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자. 진짜 한국을 보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저의 편견 일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삼성전자 방문 전 인터뷰 준비를 위해 호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매우 깨끗했고 실내 장식도 현대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문했습니다. 직원은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고 커피를 테이블로 가져다 주며 표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비록 억양은 중국 대륙과 약간 달랐지만 그의 친절함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이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중국 대륙에서 오셨습니까? 그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방금 말씀하시는 억양을 들었습니다. 제가 상하이에서 3년 동안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과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인 평가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의 빠른 성장을 칭찬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소문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지 주머니와 가방을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중요한 카드와 현금, 신분증이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샤오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 어제 갔던 곳들을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아. 형, 지금쯤이면 찾기 힘들 거예요. 한국에도 소매치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샤오라이의 말은 저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가려던 순간 카페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손님, 지갑을 잊으셨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그 직원이 제 지갑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 카드와 현금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화장실 세면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다행히 손님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서 찾아드릴 수 있었네요. 그의 미소에서 저는 진정한 선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 표시로 팁을 주려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걸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일이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베이징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 본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다시 샤오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갑 찾았어. 카페 직원이 돌려줬어. 정말요? 형,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건 운이 아니야. 이곳 사람들의 정직함이지. 나는 지금 한국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고 있어. 샤오라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형,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기자는 객관적이어야죠. 물론이지. 하지만 객관적이라는 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우리가 과거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시각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었는지 생각해봐. 택시가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웅장한 건물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 삼성전자 홍보팀과 약속한 시간에 맞춰 로비로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친절하게 저를 맞이하며 표준 중국어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록 작은 부분이었지만 이러한 준비성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웨이화 선생님, 환영합니다. 견학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보안 절차가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국어 안내 책자를 받고 보안 절차를 통과한 뒤 삼성전자의 핵심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본 기술과 시스템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아직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견학을 마친 후 저는 한강변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과 연구센터를 본 것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언론이 묘사하던 경쟁력을 잃어버린 한국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까? 창가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수면에 비치는 풍경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어 가방에 손을 넣었지만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젠장, 카메라가 어디 갔지? 온몸과 가방, 주변을 다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득 어제 탔던 택시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 안에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카메라를 잃어버리다니 이제 끝장이다. 중국에서는 카메라를 잃어버리면 대부분 찾을 수 없습니다. 특히 택시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서자 한 젊은 경찰관이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택시에 카메라를 두고 내렸습니다. 저는 중국인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택시 회사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어제 탑승했던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시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관은 몇 군데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찾았습니다. 기사님께서 카메라를 보관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정말요? 이쪽으로 바로요? 네, 아마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중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관은 제게 차를 대접하며 앉아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25분 후 택시기사님이 정확히 시간에 맞춰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게 카메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좌석 틈새에 떨어져 있더군요. 다행히 먼저 발견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돈을 드리려고 했지만 기사님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경찰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주우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샤오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분실물을 찾았어. 이번엔 카메라야. 형,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운이 아니야. 이곳의 제도와 사람들의 정직함이지. 나는 지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 다음 날, 저는 몇몇 스타트업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중 한 곳의 대표는 불과 1년 만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비록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계 무대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규모가 아닌 기술과 창의력으로 승부합니다. 저는 그의 자신감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국내 시장만을 고려하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은 2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100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대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이 탄력성을 유지하고 빠르게 적응하는 비결인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인 도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더 강해졌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지난 며칠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기사 방향과 제가 본 현실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쇠퇴를 보여주기 위해 왔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샤오라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내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라. 내일은 포스코를 방문할 예정인데 또 어떤 충격을 받게 될지 모르겠어. 샤오라이가 답했습니다. 형, 너무 그곳 분위기에 심취하지 마세요. 우리 방송국이 기대하는 건 객관적인 보도라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객관적인 보도,
그렇다면 내가 본 진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의 취재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의 쇠퇴를 증명하려는 기자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스코의 연구시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그 광활한 부지와 현대적인 건물에 압도당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포스코가 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만 보도했었습니다. 임협력이라는 이름의 고위 임원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웨이와 선생님,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직접 포스코의 기술 잠재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시설에 들어서자 저는 자동화 기술부터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첨단 연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포스코의 친환경 에너지 및 미래 소재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선두주자입니다. 임협력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왜 이 분야에 집중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양이 아닌 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가 인정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품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중국의 산업 전략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대량 생산에 치중하지만 한국은 더 다원화된 가능성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곳이라니 정말 믿을 수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임협력은 저를 회사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저는 많은 외국인 엔지니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인재들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적보다 능력이 더 중요하죠. 중국에서는 외국인 고용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국은 훨씬 개방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양성이 혁신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포스코의 디자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계급 구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회사와는 다른 모습이네요. 우리는 수직적인 문화에서 수평적인 문화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디자인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임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웨이화 선생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협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도전과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한국인의 DNA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샤오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또 놀라운 일을 겪었어. 한국 기업들은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형, 그건 방송국이 원하는 보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보도할 책임이 있어. 한국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전혀 달라. 저녁에는 JTBC 방송국을 방문하여 경제 프로그램 PD와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 높은 집값, 고령화 사회 등.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토론합니다. 저는 그의 솔직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제 문제를 인정하기보다는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명성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겠죠. 제가 말하자 PD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만약 내가 진실을 전하려면 내가 과거에 한국에 대해 말했던 모든 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해는 매일 바뀌고 있었습니다. 남은 취재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예정대로 JTBC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제가 중국에서 보았던 한국 뉴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JTBC 로비에서 진 PD라는 여성 PD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웨이화 선생님,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국 투어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뉴스 편집실, 스튜디오 편집실 등 방송국의 여러 부서를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뉴스 편집실의 개방적인 분위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며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운영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뉴스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청자들에게 항상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인터뷰실로 이동하여 진 PD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제가 중국 언론에서 일했던 경험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웨이화 선생님, 중국에서는 주로 어떤 관점에서 한국을 보도하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한국 경제의 약점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부분을 보도합니다. 그런 기사를 쓰실 때
직접 한국에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 PD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비판적인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번에 와서 보시니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는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의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고 정직합니다.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반중 감정은 심각한가요? 진 PD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실제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 역사적 문제로 인해 약간의 마찰은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중국인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중국인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듣고 저는 중국 언론이 얼마나 편향되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청률을 위해 갈등과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과연 진실을 보도하고 있는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후 진 PD는 JTBC의 국제부 기자들과의 좌담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양안 관계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중국을 보도할 때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솔직함과 자기 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제부 기자로서 저 자신도 반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진 PD는 저를 한 전통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삼겹살, 빙수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중국에서 어떻게 소개되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주로 길거리 음식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오늘 먹어보니 맛이 이렇게 다양하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을 통해 얻는 인상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과거에 제가 얼마나 피상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한국을 판단하고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는지 생각하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샤오라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한국의 방송국을 견학했어. 그들도 자신들의 보도를 반성하고 있더라.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봐. 샤오라이는 짧게 답했습니다. 형, 돌아오시면 더 이야기 나눠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자로서 나는 진실을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전달하고 있는가? 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취재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저는 단순한 기사 한 편이 아닌 진실을 가져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의 신분으로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버스를 타고 타워로 향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제가 중국인인 것을 알아보고 친절한 표준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롯데월드타워 가시나요? 네. 중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자주 놀러 오세요. 버스 안에서 저는 서울의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오래된 건축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중국의 도시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사님이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데 이거 드세요. 그는 제게 작은 목캔디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이 예상치 못한 친절에 놀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날씨는 확실히 쌀쌀했지만 비록 작은 목캔디 하나였지만 그 따뜻한 정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360도로 펼쳐진 서울 시내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며 굽이쳐 흐르고 크고 작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전망대에서 저는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 봐요. 아저씨가 사진 찍어줄까요? 저는 그들의 친절에 감사하며 사진을 부탁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아저씨도 베이징에 다녀왔는데 정말 멋진 도시더군요. 할머니도 덧붙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고 기꺼이 도와줘서 우리 여행이 아주 즐거웠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양국 국민 사이에는 언론이 만들어낸 갈등이나 적대감이 거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과 상호 존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망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쇠퇴하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곳이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 지갑을 찾아준 카페 직원, 카메라를 돌려준 택시기사님, 친절했던 인터뷰 대상자들, 그리고 제게 목캔디를 준 버스 기사님. 저는 그 작은 사탕 봉지를 보며
한 지역의 진정한 힘은 경제 규모나 기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분명 강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직함, 선량함,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회복력이었습니다. 타워에서 내려와 근처 명동 야시장을 구경했습니다. 노점상들도 매우 친절했고 중국인인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제가 기념품을 사자 작은 열쇠고리 하나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국에 놀러 오세요. 야시장을 나오며 샤오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돌아가. 취재는 끝났어. 기사는 어떻게 써야 할까? 샤오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쓰세요. 형이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을요. 아마 방송국이 원하는 내용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기자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 시청자들도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마지막 밤, 저는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번 취재 여행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약점을 찾으러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의 편견과 인식을 뒤엎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 맛있으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중국에 돌아가면 이 맛이 그리울 거예요. 그는 기쁘게 웃으며 직접 만든 작은 고추장 한 통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따뜻함, 정직함, 그리고 개방성이야말로 한국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호텔로 돌아와 짐을 꾸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웨이화, 빨리 스튜디오로 와. 오늘 밤 생방송이 있는데 네가 출연해야 해. 아직 원고도 없는데요. 괜찮아. 그냥 한국에서의 경험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해.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취재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할 것이고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국에 도착하니 샤오라이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드디어 오셨네요. 이번 한국 특집 다들 기대가 엄청 커요. 시청률 대박 날 거예요. 샤오라이,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형이 결정할 일이죠. 하지만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한국의 약점이에요. 분장실에서 준비를 마치고 스튜디오로 들어섰습니다. 붉은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특집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본 방송국의 웨이화 기자입니다. 웨이화 기자,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방문한 기업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혁신의 선두주자였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계 수치상으로는 한국 경제가 최근 몇 년간 성장 둔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모든 지역이 경제적 도전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강점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력에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습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은요? 느껴졌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매우 친절하고 정직했습니다. 저는 지갑과 카메라를 잃어버렸지만 모두 온전하게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생방송 중에 소셜미디어에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웨이화가 한국인들에게 세뇌당했군. 분명 한국한테 돈을 받았을 거야.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언론을 통해 다른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경쟁 상대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PD가 급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실은 오직 직접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제가 스튜디오를 나오자 PD가 분노에 차서 다가왔습니다. 웨이화, 무슨 짓이야? 이게 우리가 원했던 내용이 아니잖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기자로서 이것이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할 때 샤오라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형, 정말 멋졌어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야. 기자로서의 책임이지. 우리는 진실을 전달할 책임이 있어. 그날 밤 제 소셜미디어는 비난과 지지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찬반이 엇갈렸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진정으로 기자의 직분을 다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 받은 목캔디를 꺼내 하나를 먹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달콤함은 롯데 월드타워에서 본 서울의 풍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국은 쇠퇴하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곳이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나은 기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나라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여러 지역과 문화에 대한 심층 취재 시리즈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편은 논란을 일으켰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시청자들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전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자의 진정한 사명이다. 이번 한국 취재를 통해 저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그 열쇠고리를 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에게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신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